여든 가까운 나이까지 병원 한 번 크게 안 가본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허리만 조금 굽었지 동네장도 내가 보고 반찬도 내가 해먹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체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상하네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원래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진 않다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걸음을 떼기도 전에 어지러워 앉고 싶고 누가 귀에다 안개 낀 것처럼 속삭이는 듯한 기분. 그럴 때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지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처음엔 갱년기 후유증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전 이미 그런 시절은 훌쩍 지나왔고 건강검진도 매년 빠지지 않고 받았던 터라 더 이상한 일이었죠. 어머니, 요즘 피곤하세요? 얼굴이 조금. 그런 날이면 며느리 지연이가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정한 척, 걱정하는 척. 제가 약 챙겨드릴게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엔 더 신경 써야죠. 지연이는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약을 건넸습니다. 그 손길이 참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날도 있었죠. 그 손에 속고 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징후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숨이 가빠서 밤에 잠들지 못한 날도 있었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어요. 마치 내가 나를 잃어가고 있는 기분. 나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거 아니야? 스스로도 무섭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삼키며 넘기려고 했죠. 그때까진 그저 내 몸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약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이 약 색깔이 좀 다르다? 하얗고 둥글던 알약이 어느새 연한 노란색이었고 또 다른 알약은 예전보다 두껍고 묘하게 쓴내가 강했습니다. 설마 지연이가 실수했나? 순간 스쳐갔지만 그럴 애가 아니었어요. 지연이는 뭐든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지연아, 이거 약이 바뀐 거니?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그거 원래 그 색이었잖아요. 약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순간 묘한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러나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계산되어 있는 감정 없는 웃음이었어요. 며칠 뒤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기도 했고 입맛도 잃고 밤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저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제 약봉지를 모두 꺼내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봉지에 적힌 처방명은 분명 같았는데 약 모양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약 누가 바꾼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도. 하지만 의심이란 건 참 무서운 거라. 한번 품으면 마음속에 뿌리처럼 내려앉아 자꾸만 나를 괴롭히더군요. 며칠 후 아랫집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마당 앞에서 수군거리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뉴스 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 바꿔서 상속 받으려다 들킨 사건. 요즘 무서운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손에서 컵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마치 내 이야기를 보고 들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면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렇게 저는 집 안구석 아무도 모를 곳에 조그만 CCTV를 달았습니다. 지연이도 아들 태영이도 모르게 말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나니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족을, 그것도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또 한편으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째 지속되는 두통, 가슴 두근거림, 식욕 저하. 그날따라 특히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이 조금 올라가셨네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묻고는 혈액 검사, 심전도, 심지어 뇌 CT까지 해주셨습니다. 결과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연세를 생각하면 오히려 아주 건강하세요. 아니, 이게 건강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하니. 그럼 이 고통의 정체는 뭔가요? 약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혹시 약을 다른 데서 구입하신 건가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며느리 지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제게 약을 내밀던 그 손. 그 손이 혹시 약을 바꾸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CCTV 설치 앱을 통해 거실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손주 사진이 붙은 냉장고 앞, 식탁 위에 올려진 약 봉지,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선 지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더니 익숙한 동작으로 제 약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알약 2개를 손에 쥐고 뭔가를 골라내듯 움직이더니 주머니에서 다른 약 봉지를 꺼내 똑같이 생긴 봉지로 바꿔 넣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CCTV가 있는지도 모른 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봤다, 드디어 봤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아들이 데리고 와 어머니, 이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라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때 지연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공손했고 말끝마다 어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던 그 말투.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다음 날 일부러 약을 먹지 않은 척하며 다시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약이 좀 이상해.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좀 왜 그런 거니?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되는 약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약 얘기세요? 병원에서 처방 바뀐 거 기억 못 하세요? 그때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내가 그런 적 없는데. 아이고, 정말. 메모라도 해드릴 걸 요즘 깜빡깜빡 하셔서 걱정이에요. 그녀는 걱정하는 척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섬찟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 딸아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수진아,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약이 바뀐 것 같아. 근데 병원에선 이상 없대. 이상하지 않니? 딸은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지연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사실 예전에도 엄마한테 너무 과하게 들이대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 있었어요. 약도 매번 본인이 챙기겠다 그러고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고. 그 말에 저는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며칠 후 저는 약을 먹는 장면을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CCTV를 되돌려 보던 중 지연이가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없지만
그녀의 입모양은 분명하게 움직였고 그 표정엔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앱을 켜놓은 채 일부러 약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지연아, 이 약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예전엔 이렇게 안 썼잖아. 어머니 또 그러세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 또 그 웃음.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 안에선 모든 대화가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가 방에서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과 통화하는 장면을 저는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지연이의 목소리는 아주 또렷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재산 우리한테 올 건데 건강하실수록 불안하잖아. 나중에 돌발 변수 생기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다 올 건데.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제 아들 태영이는 뭐라고 답했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그녀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지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제 뒤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을 또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늘 제게 다정한 얼굴로 다가왔고 때론 제 무릎에 손을 얹고 어머니, 저 없으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라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영상 속에서 본 그 입가의 미소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이렇습니다. 지연이는 약통을 꺼낸 뒤 약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나란히 놓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입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손바닥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 정확히 같은 크기와 색감의 알약으로 갈아 끼우듯 교체합니다. 그 모든 동작은 마치 수십 번 연습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을 다시 넣은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말이 또렷하게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구나.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이었으며 냉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연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며 바라보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해오던 그녀는 김치를 덜어 제 접시에 놓아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직접 담근 거예요. 그 손에 그 미소에 전 이제 더 이상 감사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 미소 저 손약을 바꾸던 손이잖아. 내가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한 파일과 CCTV 영상을 따로 백업하고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 딸 수진이에게 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번의 결정적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날은 지연이가 혼잣말을 하며 제 방을 청소하던 날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향한 방향엔 거실이 있었지만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라 그녀의 말이 명확히 들렸습니다. 진짜 지겹다. 얼른 끝나기만 해봐라. 이젠 더 못하겠어. 맨날 약 갖다 바꾸느라 미치겠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다시 약통을 들었고 약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에서 굴리듯 만지작거리다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렷이 들렸습니다. 유산 받으면 이 짓 안 해도 되니까 조금만 참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태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태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태영아, 너 지연이랑 무슨 이야기 했니? 무슨 이야기?
갑자기 왜 그래? 너희 둘이 통화한 거 지연이가 내 앞에서 다 말하더라. 어차피 내 재산은 너희한테 올 거라고. 잠시 침묵이 흐르고 태영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오해야. 지연이가 그냥 요즘 힘들다고 푸념한 걸 거야. 그 푸념이 사람 약을 바꿔치기 하면서까지 할 말이니? 저는 말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마저도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지연이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었단 걸. 다음 날 저는 수진이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래? 집에 와야겠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가족회의를 열어야겠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침대맡에 CCTV 리모컨과 녹음기만 올려놓은 채 잠들었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을 바라보며 다 드러났어.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나를 바라봤든 나는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다 올 건데.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제 아들 태영이는 뭐라고 답했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그녀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지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제 뒤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을 또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늘 제게 다정한 얼굴로 다가왔고 때론 제 무릎에 손을 얹고 어머니, 저 없으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라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영상 속에서 본 그 입가의 미소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이렇습니다. 지연이는 약통을 꺼낸 뒤 약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나란히 놓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입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손바닥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 정확히 같은 크기와 색감의 알약으로 갈아 끼우듯 교체합니다. 그 모든 동작은 마치 수십 번 연습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을 다시 넣은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말이 또렷하게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구나.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이었으며 냉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연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며 바라보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해오던 그녀는 김치를 덜어 제 접시에 놓아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직접 담근 거예요. 그 손에 그 미소에 전 이제 더 이상 감사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 미소 저 손약을 바꾸던 손이잖아. 내가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한 파일과 CCTV 영상을 따로 백업하고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 딸 수진이에게 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번의 결정적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날은 지연이가 혼잣말을 하며 제 방을 청소하던 날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향한 방향엔 거실이 있었지만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라 그녀의 말이 명확히 들렸습니다. 진짜 지겹다. 얼른 끝나기만 해봐라. 이젠 더 못하겠어. 맨날 약 갖다 바꾸느라 미치겠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다시 약통을 들었고 약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에서 굴리듯 만지작거리다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렷이 들렸습니다. 유산 받으면 이 짓 안 해도 되니까 조금만 참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태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태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태영아, 너 지연이랑 무슨 이야기 했니? 무슨 이야기? 갑자기 왜 그래? 너희 둘이 통화한 거 지연이가 내 앞에서 다 말하더라. 어차피 내 재산은 너희한테 올 거라고. 잠시 침묵이 흐르고 태영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오해야. 지연이가 그냥 요즘 힘들다고 푸념한 걸 거야. 그 푸념이 사람 약을 바꿔치기 하면서까지 할 말이니? 저는 말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마저도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지연이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었단 걸. 다음 날 저는 수진이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래? 집에 와야겠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가족회의를 열어야겠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침대맡에 CCTV 리모컨과 녹음기만 올려놓은 채 잠들었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을 바라보며 다 드러났어.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나를 바라봤든 나는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 주말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들 태영이와 며느리 지연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거실을 정리했고 딸 수진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엄마, 다 모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는 USB가 하나 들려 있었고 가슴속은 거센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나는 거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태영이와 지연이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마주 앉았고 수진이는 내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 나는 조용히 TV 옆에 연결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이 영상부터 먼저 보자. 노트북 화면에는 내가 녹화해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식탁에 약통을 놓고 손바닥에서 알약을 교체하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익숙한 손놀림, 미소, 중얼거리는 말들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고 태영이는 고개를 돌려 내 눈을 피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어머니. 진짜로 그런 약 아니었어요. 그냥 기분 전환용 비타민 정도였어요. 그게 장난이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게 치매약 복용하는 사람한테 할 짓이야? 그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지연은 흐느끼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저한테 의지하시고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제발 조금만 쉬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방 안에서 남편, 내 아들과 통화하던 녹음 파일. 어차피 어머님 재산 우리한테 올 건데 건강하실수록 불안하잖아. 나중에 돌발 변수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말에 수진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태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뭐? 지연이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건 몰랐어. 진짜로. 근데 엄마 약 봉투를 몇 번 확인했을 땐 알약이 이상하단 생각이 들긴 했거든. 근데 그때마다 그냥 넘겼어. 설마 지연이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 나는 태영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아들이라는 사람의 대답이냐? 지연이는 옆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저 정말 그럴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재산 정리하신다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아이도 있고 태영이 직장도 힘들고 이대로 놓치면
우린 아무것도 없을까봐.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려서라도 내가 가진 걸 지키고 싶었던 거냐?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희 둘한테 전 재산을 주려고 했어. 그런데 그 마음을 그렇게 이용했구나. 그때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 언니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엄마 안 계셨으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이건 법으로 따져야겠지.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럴 의도 아니었어요. 그럴 의도 아니었으면 그만이니? 약 바꾼 내 손이 찍혔어. 내 말이 아니라 그 손이 말해주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지인인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와의 상담도 예약했습니다. 지연의 행동은 단순한 가족 간의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도적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권리 역시 이를 근거로 박탈이 가능하다는 사실도요. 나는 모든 걸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과 앞으로 이 세상에 남겨질 내 이름을 위해서.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저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리돼 있었습니다. 상속 유언장 수정, 지분 정리,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법적으로 내 재산에서 배제하는 절차. 법무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연로하시니 원하시는 선에서만 대응하셔도 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잖아요. 그날 밤 나는 둘을 마주 앉혔습니다. 차가운 거실, 무표정한 내 얼굴, 지영과 태영이는 처음 보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로써 나는 너희를 내 재산 목록에서 지웠다. 그 말에 지연은 기겁하듯 일어섰고 태영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그 정도? 내가 웃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일을 그 정도라 하니 너희는 끝까지 달라질 게 없구나. 지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전 진심으로 어머니를. 진심? 나는 가방에서 종이 서류를 꺼내 식탁에 툭 내려놨습니다. 이게 진심이다. 상속 포기 각서, 부동산 명의 이전, 상속권 제한 서류까지 다 정리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춰보더니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었습니다. 태영 씨, 뭐라도 좀 해봐. 당신이 엄마한테 얘기 좀 해. 그러자 그제야 태영이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한 줄은. 진심으로 엄마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우리 인생도 끝났어. 지금 와서 그 소리야? 당신도 똑같잖아. 나보고 다 하라며. 그들의 말다툼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물어뜯고 내 책임이 아니라며 밀어내는 목소리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끝이구나. 사랑하던 자식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며느리가 서로를 찢는구나. 잠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여긴 내 지분이 절반 들어간 집이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더 이상 너희가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다. 지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셔야 아이도 잘 클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해. 그 손으로 약을 바꾸고 그 손으로 웃으며 날 안심시켰잖아. 지연은 울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았고 태영이는 그런 그녀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 한구석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엔 남편과 새 아이 그리고 어릴 적 지연이까지 함께 웃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은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그 어느 표정 하나 믿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와 보니 두 사람의 짐이 어지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영이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면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잃는 게 가족이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등을 돌렸고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에 온전한 공기가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조용히 홀로 남겨진 자신을 되새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낸 다음 날 집안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익숙하던 두 사람의 소리, 가끔 들려오던 손주 목소리마저 사라진 공간은 텅 비어버렸고 조용한 주방, 정리된 약통, 비워진 신발장만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조금씩 숨이 쉬어졌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지분 절반을 현금화하고 그 돈과 남편 생전에 모아두었던 예금 일부를 합쳐 작고 단정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 집은 마당도 있고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5분 거리예요. 시장도 멀지 않고 어르신들 교류도 활발해요. 중개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도 자식들의 탐욕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조용한 곳. 나는 그곳이 내 마지막 인생 챕터에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며 모은 물건들은 많았지만 정리할 것도 버릴 것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버린 건 지연이가 챙겨주던 약 봉지. 그 다음은 가족 사진 속 그들의 얼굴이 담긴 액자. 그러나 남겨둔 것도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와 함께 찍은 바닷가 사진. 그리고 내가 처음 혼자 장 보러 나갔던 날 남편이 몰래 찍어준 뒷모습 사진 한 장. 시골로 이사간 첫날 나는 그 마을의 작은 슈퍼에서 삶은 계란 하나와 막걸리 한 병을 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혼자 사시는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부터 혼자 살아보려고요. 조금 늦은 독립이에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크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게 더 오래 갑니다. 여긴 다들 혼자지만 같이 사는 마을이에요. 편하게 지내봐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웃었습니다. 누구도 속이지 않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놀랍게도 아들 태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마른 체격, 구겨진 셔츠. 그 모습은 내가 알고 있던 아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그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나랑 이혼했어.
그 후로 모든 게 무너졌어. 회사도 그만두게 됐고 애는 지연이가 데리고 갔어. 그날 이후 엄마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 나는 묵묵히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후회와 죄책감이 고여 있었고 어느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그는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잃는 게 가족이란다. 그리고 그 가족을 다시 얻고 싶다면 그 욕심부터 버려야 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한 번만 엄마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참을 침묵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란 말, 지금은 줄 수 없지만 그걸 위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다오. 그 말에 태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루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아무 말도 없이 반짝였고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내 것 같네. 그 말이 처음으로 나 스스로에게 해준 위로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시골 마을의 하늘은 생각보다 일찍 환해졌습니다. 이전 같으면 아침밥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시간, 지금 나는 마당 끝에 평상에 앉아 그냥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3달. 처음엔 낯설고 쓸쓸했지만 이제는 동네 슈퍼 아줌마도 길고양이도 매일 아침 지나가는 택배 아저씨도 나를 이름 불러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계세요? 예, 여기 있어요. 그 소리에 웃으며 대답하는 내가 참 낯설고도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소도 없이 딸 수진이의 필체로 쓰인 듯한 봉투. 조심스레 뜯어보니 짧은 몇 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시죠? 태영 오빠가 매주 엄마 집 앞까지 다녀간대요. 엄마는 안 만나주신다지만 저는 그 모습 보며 조금씩 안심하고 있어요. 언젠가 엄마도 그 마음 열게 되시면 그땐 다시 우리 셋이서 밥 한 끼 먹어요. 엄마가 평온해지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엄마에게. 수진 드림.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겁던 무언가가 내려앉는 듯한 조용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집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아욱, 상추, 부추 몇 줄기만 심었을 뿐인데도 땅을 만지고 햇빛을 맞으며 땀을 흘리니 삶이라는 게 다시 몸에 새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 아이가 장난처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혼자 살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을 만큼 많이 살아봤단다. 아이의 눈망울은 동그래졌고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늦은 오후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앉아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나는 그곳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남은 자를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 견뎠고 나는 나로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당당하다. 카메라에 담긴 영상도 녹음 파일도 법률 문서도 이젠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기록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쉬는 이 마을과
삶의 주인이 된 나의 내면 속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제 나는 누가 챙겨주는 약이 아니라 스스로 챙겨 먹는 차 한 잔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내 삶을 대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웃을지 울지를 내가 선택하는 삶. 그게 바로 내가 찾은 마지막 평온이자 오래 기다려온 자유였습니다. 당신을 지켜야 할 사람이 당신을 망가뜨리려 한다면 그 인연은 사랑이 아닌 집착일지 모릅니다. 삶의 주인은 결국 내가 되어야 합니다.